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새해 둘째 날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 첫 방송인데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1352님, 교수님의 넉넉한 문줄과 자신감 있으신 입담으로 말씀하시는 말들이 정치인들의 마음을 꿰뚫었으면 좋겠네요라는 그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덜 넉넉합니다. 화면에선 좀 부풀려 나오죠. 농담이고요. 저희가 2015년 신년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가 대한민국 민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 인터뷰로 연결하겠습니다. 청소노동자분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분들, 주부, 선생님들, 취업준비생들, 또 우리 시대 소시민으로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을 저희가 만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꼭 담고 싶습니다. 샵 0945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인데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택시 기사님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민심이다. 예.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방송 정말 많은 분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공개 방송 때 저희는 진짜 단 한 명의 동원 인력도 없었는데, 대부분 공개 방송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요. 단 한 분의 어떤 그 의도적인 동원이 없었는데도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 방송이라는 것이 이토록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방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 방송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애청자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죠. 택시 운전 기사님 전화 연결해서 지금의 이 민심 한번, 그리고 새해에 맞는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이막순 기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막순입니다. 예. 택시 오래 하셨어요? 네, 좀 오래 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13년이요. 예. 평소에 어떻게 자주 들으세요, 저희 방송? 저 아주 애청자입니다. 옛날에 감사합니다. 신유 교수님 방송 듣기 전에, 예. 그전에는 딴 방송을 들었죠. 손석희의 MBC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 교수님 칭찬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너무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전 방송 진행자도 아주 훌륭한 분이셨는데, 근데 이 운전하시면서 여러 손님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작년 한 해 동안 손님들하고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좀 나누셨습니까? 1년 동안 많이 나눈 것이 어떤 모든 손님들하고의 대화가 아무래도 세월호 사건이겠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나누면서도, 두 번째는 종북이다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돌아가는 서민들의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경제 민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우리가 저도 택시 많이 탑니다만, 택시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택시 안에서 승객분들이 수많은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민심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이 청병에 서 계신 분들이 기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말씀 쭉 듣다 보면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아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기겠다, 이번 총선은 어느 당이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 정도의 예측도 가능하지 않나요? 네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단 기사들이 운전하면서 손님들하고의 대화가, 손님들이 묻기 전에는 절대 먼저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나누질 않습니다. 예. 어디로 모실까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예. 또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서 모시는데 손님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싸웁니다. 아. 여당 편이 있고 야당 편이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팔도로 나눠져 있는 데에서도 전라남북이 있고 경상남북이 있고 충청남북이 경기도 있고 시장민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에 대해서는 총선이나 대선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손님들이 더 잘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예. 그거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기자들 입장에서 누가 옳다 누가 야당이다 나는 야당이다 여당이다 난 누구 편이다를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요새 가장 관심 갖고 보시는 뉴스 있으세요? 근데 지금 기사들 저희 회사에서 한 150명의 기사가 있지만 기사분들이 계시지만 YTN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아, 그러시군요. 24시간 항상. 아니 근데 진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많은 분들이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요 근래에 제가 그 송년 특집에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 직접 가서 보니까 그 애청자 청취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예. 예, 김장훈 가수도 나와서 정치인들 또 특히 황태순 박사님이나 박상영 박사님들 예. 또 최영일 평론가 오동진 그 영화 평론가 이런 분들이 저녁저녁 얘기를 하시면서도 라디오는 이걸 듣는데 특히 그 뉴스 같은 거는 24시간 저희들이 뉴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청취자들이 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능 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그렇죠. 예, 전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토론하시다 보니까 기사들이 지금 한 80% 이상은 많이들 듣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예. 방송을 한 14년 정도 이 MC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방송만큼 반응이 빠른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도 네네. 이제 이 뭐 다른 방송사에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여러 방송사에서 제가 진짜 그 방송 진행 안 한 방송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이번 방송만큼 반응이 빠른 방송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굉장히 짐이 무거워지는데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 있으세요? 정치권에서는 항상 그 황태순 박사님하고 박상영 박사님이 둘이 싸우시는데요. 그분들 말씀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대화로서 풀어가는 정치인들이 좀 있었으면 하고 왜 국민의 소리를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고 예. 정부는 그 요새 그 불신하는 그 정부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좀 진실되게 새해부터는 좀 거짓이 없는 진실된 그런 정부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제 생각이고 모든 택시기사들이 아마 바라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예. 택시 운전하시면서 애로사항 간단하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애로사항은 저희들 기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그 기사들을 불신하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고요. 예. 그 다음에 문에다가 시에다가 요구하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예. 그 묻지 말고 타세요라는 그 티켓을 붙이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봤습니다. 예. 근데 그걸 외국 사람이 그 번역할 때 과연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13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친절하고 서비스를 가지고 제가 자부심을 갖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과연 손님들이 먼저 물어보고 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묻지 말고 그냥 타시고 목적지를 얘기하십시오. 근데 아주 굉장히 불신하는 것을 제일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에서도 좀 더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리면 장애인들 그 차량이 있는데 예. 저희는 장애인들을 최대한 우선으로 모시는데 장애인이 콜을 하면 1시간 이상 늦게 온답니다. 그리고 또 그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실어야 되는데 왜 장애인 차를 부르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또 그 등급에 따라서 또 장애인 그 차량이 적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답니다. 또 늦게 되고 예. 그런 부분은 좀 정부에서 시에서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요새 보로노 택시를 개인 택시를 만들 게 아니라 예. 제가 그 보로노도 제가 보로노 CD를 틀어주다 보니까 그게 아마 시에 전달이 돼서 그 시장님께서 제 캐릭터를 뺏어가는지 모르지만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좀 그런 장애인 차량을 더 늘려서 예.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소망 있으시면 방송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소망은 제가 저희 아버님, 홀아버님 건강하시고 제 손녀딸 요번에 21일에 태어난 하은이가 항상 건강하고 또 나라의
정부에다가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좀 잘 사는 나라, 또 그다음에 깨끗한 나라,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신일의 새 아침 아주 무궁한 새해부터는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8192님, 1979년부터 택시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승객들이 스마트폰 보고 있지 기사들과의 대화를 거의 안 하십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들으셨죠?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 민심의 한 부분에 있어서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전화 인터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택시 기사셨죠? 이막순 기사님과 인터뷰 마련했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김세훈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올해도 스포츠 소식 여러 가지로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포츠라도 제대로 돌아가야지. 예? 이게 딴 분야가 워낙 우울하니까. 예. 네. 자, 즐겁고 긍정적인 좀 활기찬 그렇습니다. 저도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소식. 내년에는 아시안 게임도 없고 올림픽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만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도 빅 이벤트가 없는 것 같은데 작은 네. 대회는 열리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올림픽 올해군요. 내년이 아니고. 없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네, 해가 올해죠. 바뀐 첫날은 참 방송하는 헷갈려요. 예. 네, 저희도 기사 쓸 때 나이를 한 살씩 올려야 되는 걸 자꾸 까먹습니다. 예. 네. 국내에서 열리는 큰 대회는 7월에 광주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고요. 아하. 그리고 10월에는 문경에서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군인체육대회 같은 경우 우리한테 좀 생소한데 아마 새로운 경험이나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밖에 각 종목에서는 세계선수권 대회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예선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축구가 여자 축구가 월드컵도 나가고 남자가 아시안컵도 출전하고 왔죠. 그렇군요. 먼저, 세계 군인 체육대회. 이게 이제 군인 월드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월드컵이라기보다는 군인 올림픽이죠. 그죠? 그렇죠. 군인 올림픽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10월에 열리게 되는데요. 예.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 군인들이 기량도 겨루고, 우정도 나누고, 평화도 다짐하는 축제입니다. 예. 축구, 농구, 태권도, 양궁, 또 골프가 올해 끼어가지고 상무에서도 골프 부대를 지금 창단을 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일반 스포츠 종목도 있고요. 육군 쪽에서 이제 전투력하고 비슷한 종목 5개, 예. 해군에서 5개, 이렇게 특수 종목으로 더해서 열리게 됩니다. 상무석 선수들이 어느 때보다 아주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죠.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는 이거는 대학생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7월에서 이제 뒷골 광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대학생 신분이 아니라고 해도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니버시아드 대회다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됐고요. 170여 개국에서 2만 명 선수들이 이제 와서 2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평화와 우정, 화합 등의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대구에서 한번 대회가 열렸죠. 예. 그러고 나서 12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게 되는데 그때 북한 선수단하고 응원단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북한 선수단 응원단이 함께 할지도 관심사고요. 또 소년제나 양학선 이렇게 젊은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되거든요. 예. 이 선수들 모두 다 2년 후에 있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도전하니까요. 물론 수준은 좀 낮지만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기량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축구 얘기도 좀 해봐야죠. 남자는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고 여자는 월드컵 16강 이상의 성적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만 되면 참 좋을 거예요. 예. 네. 우리나라 남자 축구 대표팀은 아시다시피 지금 호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평가전을 갖고요. 아시안컵을 1월 9일부터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맹주다라고 하면서도 아시안컵 우승은 1960년
지금부터 55년 전인 제2회 대회,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승하고 나서 지금 55년 동안 우승이 없습니다. 우리가 55년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워낙 우리가 졸전도 하고 실망도 많이 줬으니까요.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우승도 하고 또 거기다가 좋은 플레이까지 보여준다고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예. 여자 축구대표팀은 6월 카나다에서 월드컵이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2003년에 월드컵을 한번 출전하고 계속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에 12년 만에 출전을 했는데 우리가 브라질, 스페인, 코스타리카하고 같은 조에 속해 있는데요. 여기서 1승만 거두게 되면은 여자는 24개 팀 중에서 16개 팀이 16강에 올라가기 때문에 조 3위가 돼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1승만 거둔다고 하면 16강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내 야구도 올해부터 자꾸 내년이래요, 이게. 국내 야구도 올해부터 좀 많은 게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 34년 만에 처음으로 19단 체제를 맞이했죠. 예. 아시다시피 수원을 홈구장으로서는 KT가 지난해까지는 2부 리그 격인 퓨처스리그에서 뛰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1군에 합류를 합니다. 10개 팀이 나오면서 팀당 경기 수도 144경기로 늘었고요. 지난해 128경기 치르면서 서건차기 200안타를 넘었고 박병호가 50홈런을 넘겼잖아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기 수가 16경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기록들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예.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프로야구가 계속 포스트 시즌을 4위까지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5위까지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예. 또 경기 시간 단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이 돼요. 중계권료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좀 박진감 있고 스피디한 경기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끝날 때까지는 타석을 무조건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날 경우에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그냥 선언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타자들이 등장할 때 음악이 나오는데 이게 10초 이내로 돼야 되고 투수 교체 시간도 2분 30초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새해 첫날 이 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줄이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도 내일이 아니군요. 오늘 왜 이러지? 다음 주 월요일에 아주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15년) 세금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새벽부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4년 연속 세금 수입 결손이 이어지니까 결국 정부가 증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얼마나 되고 이걸 줄이는 방법 없는지 세테크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죠. 신방수 세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하십시오. 야, 이 책 저도 꼭 사서 봐야겠네. 지금 새해 들어서 정부가 더 걷기로 한 세금이 5조 원에 이른다고 그러죠? 네네. 예, 5조 원. 이게 세금이라는 게 이제 우리 개인들이 내는 거 보면은 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하고 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5조 원을 더 걷겠다는 건 개인하고 기업이 내는 세금 모두를 더 걷겠다는 얘기겠죠? 일단 뭐 원칙적으로 그렇게 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내용을 뜯어보니까 예. 그 재무 세금들이 개인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히 요즘 화두가 되는 그 담배 세금하고 예. 또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금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 그런 세금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내는 세금들은 뭐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또 뭐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개인이 다 이 부담을 거의 대부분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죠? 예.
이 담배세, 뭐 그러면은 이 책을 110가지 방법 중에는 담배를 끊어라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세금은 줄이죠, 담배 끊으면. 원래 그 담배 세금은 뭐 그렇게 저희 그 세금 측면에 중요한 사항이 별로 없었는데. 예. 이번에 갑자기 그런 부분이 등장이 돼가지고 책에 그런 부분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요. 뭐 담배세. 근데 어쨌든 이제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절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자, 그러면 세금 절약 키워드 첫 번째로 뭘 꼽으셨어요? 일단 저는 뭐 금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연. 아, 예. 담배 안 피우시죠? 네, 저는 뭐 담배 태웠다가 한 10년 전에 끊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도 피고 있거든요. 예. 물론 끊으면 좋죠. 네네. 끊으면 좋은데 세상이 담배를 끊게끔 만들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네, 글쎄 말입니다. 네네. 지금 담배 한 값에 포함된 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뭐 지금 대충 한값세가 한 4%가 일단 세금이거든요. 74%. 네네. 그러니까 뭐 4,500원 기준에서 한 3,300원 정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상당히 많죠. 4,300원이 세금이다. 3,300원. 3,300원.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 값은 1,200원, 1,400원 꼴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담배 한 값이 이제 4,500원이면은 예. 그 중에 74%가 세금인데 74%. 그렇죠. 그럼 3,300원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 빼면은 네. 담배값이 1,200원, 1,400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하루에 한 갑을 피운다고 그랬을 땐 매일 3,300원씩 세금을 낸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한 해문이 어마어마하겠네. 이거 휴일도 없으니까 뭐 담배는. 한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20만 원. 네네. 이야, 120만 원.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지금 우리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예. 그게 한 기준시가가 7, 8억 정도 될 텐데. 예. 거기 1년치 그 재산세에 맞먹는 그런 세금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연말정산 이제 연봉 5천만 원 되신 분들 연말정산 할 텐데. 예. 그분들이 이제 환급해서 돌려받는 그 액수하고도 맞먹는 아주 큰 금액이 되는 거죠. 지금 연말정산 말씀하셨는데 연말정산도 많이 준다 그러네요? 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요? 네, 맞습니다. 저게 그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게 그 소득 공제하고 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 그 종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공제를 중요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법을 좀 바꿔가지고 소득 공제 항목 쪽에서 세액 공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환시켰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예, 맞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기 소득 공제는 이제 자기가 공제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이제 환급액을 갖다 결정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만 원 소득 공제 받았다 그러면은 원래 세율 6에서 38%인데 예. 어떤 소득이 좀 낮으신 분은 6% 하면은 6만 원 환급 받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8% 정도 받으신 분들은 이제 38만 원 환급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소득 공제 방식은 이제 소득이 높으신 층들이 이제 상당 혜택이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세액 공제 방식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15% 이런 식으로 그냥 단일 세율을 공제를 곱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15%를 이렇게 적용받게 되다 보니까 15만 원 이렇게 환급받는 거죠. 그럼 그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주로 소득이 높은 층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을 한 6천만 넘어가신 분들은 이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좀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서 더 유리하죠, 그죠? 네, 연말정산할 때 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제가 네. 이제 밖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직불카드가 그렇게 또 세금 환급 효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보다 이제 직불카드 소득 공제율이 이제 2배가 높거든요. 예. 신용카드는 15%고 직불카드는 30%인데 여기서 연봉 3천만 원 분이 이제 1,000만 원 정도 신용카드 썼다. 그런 경우는 뭐 대략 한 7, 8만 원 정도 돌려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직불카드 다 썼다. 이런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 돌려받아요. 따라서 그 차이 금액이 예. 뭐 한 3, 4만 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뭐 큰
큰 뭐 이렇게 혜택이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조금 이제 지불카드는 이제 액수가 크면 근데 그게 커질 거 아니에요. 조금 차이 금액도 늘어나겠죠, 조금은. 네, 네네, 그죠. 네네. 네네. 아. 그렇지만 이제 이 지불카드는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지출 통제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 좀 쓰시는 게 아마 살림살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소득 네네네. 차이가 이제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득이 더 높은 사람한테 몰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일단은 뭐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그 내는 세금이 많고 또 세율도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쪽에 몰아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은퇴한 사람이 좀 신경 써야 될 세금 절약 노하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주로 연금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시는데요. 그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택 그 소액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세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크게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자라든지 이제 그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갖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소액 증여에 대해서는 또 증여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만 19세 넘어간 이제 성년 자녀라든지 손자녀한테는 그 5천만 원까지가 이렇게 증여세가 없고요. 예. 미성년자인 손자들한테는 이제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뭐 증여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죠.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 밖에 올해 그 바뀌는 세법 중에서 알아두면 좋을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예. 일단 뭐 우리 그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이제 확대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하고요. 올해 또 신설된 자녀장려금 제도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그 근로장려금 제도는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2,500만 원 이렇게 그 이하이고 재산 그 가액도 1억 4천만 원 안 되면은 그 국가에서 이제 7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이렇게 그걸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그 근로소득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들만 이렇게 그 적용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이제 자영 사업하신 분들한테까지 확대가 되어서 이제 시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자녀 장려금이라 좀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18세 이하의 자녀 한 명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올해 신설돼서 적용됩니다. 예. 이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 부동산 관련도 뭐 좀 어떻게 그 세금이 많이 늘었나요? 부동산 세금은 이제 작년하고 그렇게 크게 본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뭐 신경을 갖다가 이제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세금이 복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드릴 말씀이 이제 그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항상 예. 세금 문제를 갖다가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자세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하면은 이제 또 세금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미리 세무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금,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시죠. 신방수 세무사였습니다. 복귀라,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부루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노래 나오면 주말이 느껴진다. 맞습니다. 오늘이 주말입니다. 주말인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 첫 주말이라는 거죠. 매번 맞는 주말이지만 새해 첫 주말 과연 뭐가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자, 영화 속에 나타난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요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영화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요, 국제시장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영화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집니까? 아니 뭐 영화 종종 이 정치적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정치성을 띈 영화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고생한 사람의 일생에 관한 얘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600만 관객을 넘긴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지금 박스오피스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도 그 관객분들 중에 가장 연령대가 좀 높은 관객들이 많이 찾는 영화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세대별 차이가 또 이런 그 보수냐 진보냐의 논쟁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영화의 그 이른바 보형 논쟁, 보수 진보 논쟁은 좀 의도적으로 좀 만든 감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 쪽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꼭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선일보 가 좀 대대적으로 이 영화를 다룬 것이 조선일보의 어떤 그 정책 태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비조선일보 또는 안티조선일보의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좀 대대적으로 다루니까 좀 더 거꾸로 이 영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 아닌가. 아마 그것이 좀 시발점이자 좀 도화선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논쟁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조금 진보적 입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좀 사실 좀 파봐야 돼요. 그분들이 정말 진보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좀 얼치기 진보인지 뭐 진보를 가장한 뭐 다른 스타주의인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보기에 이 영화가 그 지난 시대를 다루는 게 지나치게 이른바 산업화 세대에 대한 그 대우 또는 그 과거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만 전달한 것이 아닌가. 과연 그 전 세대들의 공만 있고 과는 없는 것인가. 왜 과는 다루지 않았는가. 예컨대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제시장에서 다루는 전 시대의 역사가 영화를 보신 분들 600만 넘으신 분들이 넘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실제로 전쟁이 있었죠. 그다음에 파독 광부 시절이 있었고요. 베트남 시절이 있었고 이산가족 찾기가 있는데 꼭 이제 가장 그 뜨거운 격변기라고 할 수 있는 80년대, 90년대가 좀 없죠. 80년대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사실은 11.6 사건이나 또는 부마, 광주 뭐 등등의 어떤 역사가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감독이 그 전 세대 자기 아버지 세대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입장, 태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읽혀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지나치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윤재균 감독, 이 영화를 만든 윤재균 감독이 보수적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또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죠. 김윤진. 네네네. 김윤진 씨하고 황정민 씨가 둘이서 이제 부부에서 막 싸우다가 갑자기 애국가 딱 나오니까 황정민 씨가 갑자기 이런 베트남 가지 말아라 부인은 남편은 가겠다 돈 벌러. 싸우다가 갑자기 애국가 나오니까 황정민 씨가 번쩍 일어나잖아요. 국기 개양식이 아니라 이제 국기 하강식이죠. 그때 이제 그걸 하는데 그 김무성 대표가 그 31일 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기자들한테 가장 좋은 장면을 그 장면을 꼽는데. 근데 그건 좋은 장면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장면이 그거는 일종의 역설의 일종의 그거 아니겠어요?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 사카스틱한. 그렇죠. 풍자와 해악이 있는 바로 거죠. 그거죠. 그 시대에 대한 그 시대가 얼마나 그런 부분을. 기가 막혔느냐 이런 측면도 분명히 보여주는 건데. 감독은 그 사실은 풍자한 건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장면이고 민족주의적 장면이고
다들 그때는 국가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또 근데 진보 쪽에서도 그거를 문제 삼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영화에 대한 오독이죠. 맞습니다. 전 철저히 오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영화를 잘 모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영화를 몰라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면 영화를 몰라서 저런 대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화 잘못 읽으셨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있으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자꾸 그런 오독이 논란과 논쟁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앞뒤를 보면 그 장면이 정말 무슨 태극기에 대한 숭배나 무슨 국가에 대한 무슨 정말 그 당시에 국가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와중에도 그걸 해야 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광부에 있지 않습니까? 광부로 파독되는 시험 볼 때 할 말 없으니까 갑자기 황정민 씨가 일어나서 애국가 부르니까 모두 일어나서 애국가 부르는 거. 그렇다면 그게 진짜 애국심에 복받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절박하게 독일에 가기 위해서 했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에서는 그만큼 그 시절에 좀 국가주의적 그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서민의 삶과 그 민중의 삶과 국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면면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것이 독재 시절이었든 아니면 과거에 그 민주화 시절이었든 어쨌든 지난 약 5, 60년간의 세월, 6, 70년간의 세월이 굉장히 지난했다. 사실은 제 아버님을 생각해도 저희 아버님 일제 겪으셨죠. 6.25 겪으셨죠. 4.19, 5.16. 그렇죠. 광주 다 겪으셨잖아요. 예. 그런 지난한 시절을 어쨌든 사람들은 견뎌왔다. 이런 것들을 영화가 보여주는 건데 양측 정치적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진영에서 지나치게 이제 말 그대로 진영 논리로 이 영화를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약보다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이게 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젊은 어떤 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보고 토가 나온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언사를 쓰기도 그런 했고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젊은 평론가들의 태도가 좀 불을 질렀죠. 그리고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같은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만 할리우드의 예전에 뜨거운 것이 좋아 마릴린 몰로 그런 영화를 만들었던 하워드 혹스 감독이 당신한테 좋은 영화는 무엇이냐라는 질문 던졌을 때 좋은 영화란 영화 속에서 좋은 장면이 3개 정도 나오는 영화 좋은 영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론이나 영화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좋은 점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마 평론가들의 기본적인 태도나 그런 미덕인데 요즘 지나치게 좀 이렇게 매체가 많아지고 미디어 플레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평론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글과 말로 사는 사람들이 좀 자극적인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80년대가 건너뛰어져 있다. 70년대. 아까 오동진 평론가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70년대, 80년대 그쪽 그 시대 거기에서 자기한테 주는 의미가 컸느냐. 그렇죠. 안 컸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전쟁이 제일 큰 거였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후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베트남 전쟁 때 그렇죠. 파병을 갔거나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장사로 갔거나. 장사로 갔거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바라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이렇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국내외 영화가 있었나요? 둘 하나님입니다. 변호인 있었죠. 네? 변호인. 네. 예컨대 변호인이 나왔을 때 좌파 영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도 좀 사실은 아전 인수격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예컨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우파 진영 논리를 또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좀 오른쪽 시선을 가진 분들이 그때 한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노무현 영화만 있느냐. 박정희 영화는 왜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영화계에서 그런 얘기 또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영화계는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영화가. 그렇죠. 네. 그래서 변호인은 됐던 거고요. 예. 그 예를 들면 그 유령수 여사에 대한 영화 이런 것들이 기획은 아주 난무했습니다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해당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비중감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금 대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태도나 또는 그런 흡수력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영화 기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그것을 역시 또 진영 논리로 변호인 같은 영화는 만들어지는데 왜 예전에 산업화 시대 역군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느냐. 지금도 거꾸로 얘기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을 두고 그러면 그런 우파 영화를 만들어지는데 왜 좌파 영화는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는 때로는 굉장히 컨텍스트적으로 그 영화를 둘러싼 그런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통해서 봐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텍스트에 좀 치중할 필요도 있다. 영화가 무엇을 영화 자체로 인정해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것을 좀 호환성 있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때는 지나치게 컨텍스트적으로 보고요. 어떤 때는 지나치게 텍스트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저 영화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대중들은 헷갈리는 거죠. 이거 도대체 영화를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좀 영화나 또는 모든 사회 활동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여론을 주도하는 주도층들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영화 같은 예술적 분야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념적 잣대로 모든 거를 들이대는 것도 사실 때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논쟁이 된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 영화가 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워낙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만 관객을 넘겼고요. BEP 손익분기점이 높았던 영화예요. 이거 워낙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흥남부도 철수 장면부터 해서 사실은 흥남부도 철수 장면만 해도 5군데에서 찍은 걸 조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일산 수조 세트에서 배를 기어 올라가는 장면 같은 걸 찍고. 그랬군요. 군함신 따로 찍고 그리고 또 CG 들어가죠. 미니어처 등등 해갖고 굉장히 복잡한 그 씬인데요. 이렇게 복잡한 장면을 찍으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BEP 손익분기점이 관객 수치 600만이었는데 지금 2주 정도에 지금 그 손익분기점 넘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이 국제시장 역시 1000만 관객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영화계에서 내다보고 있고 아무래도 그렇게 인기를 모으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그 논쟁과 화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외국 사례, 국제시장과 같은 이념적 논쟁을 불렀기 외국 사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68 세대에 있어서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영화 가지고 왜냐하면요. 논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 민주 사회 이것도 좀 편견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쪽 사회에서는 내가 좌파냐 우파냐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 사람 좌파구나. 나와 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너는 좌파니까 잘못됐고 너는 우파니까 문제가 있고 이렇게 굴지 않거든요. 물론 거기도 좌우간 대립이 심했던 역사가 있었고 여전히 그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많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올리버 스톤 감독이 맞습니다. 그 쿠바의 카스트로하고 인터뷰를 하고 다큐멘터리 만들고 그러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그거 가지고 올리버 스톤 감독이 정말 빨갱이다. 이거 웃긴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런 영화를 가지고 그런 좀 진영 논리와 색깔 논리를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 영화가 왜 나왔는가 이 시대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9944님 국제시장 새해 첫날 가족들과 봤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념 논쟁 참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으면서 헤어질까요? 주인공 황정민 씨가 그 베트남에 가잖아요. 네. 베트남 갔을 때 분위기를 보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노래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세상은 정말 전쟁통이지만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 아름다운 세상과 멋진 세상을 항상 꿈꾸니까 그 역설이 참 좋아서 그 노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동진 평론가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오동진 평론가께서 골라주신 노래죠. 굿모닝 베트남의
OST죠. What a Wonderful World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4849님, 교수님, 올해는 을미년인데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3958님, 건의합니다. 사건 사고 많은 요즘 제보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많은 애청자들이 제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희한테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What a Wonderful World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